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 제 115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톡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숨 좀 돌리셨나요? 무대에 계신 패널분들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바다는 칼날을 세운다. 이번에 시집을 출간하신 신원희 시인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계십니다. 예. 그리고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우은진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달에 그 목골 독서회 선생님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민 대담자로 손태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바다는 칼날을 세운다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제가 마이크 돌리고 예, 지금부터 문학톡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신원희 선생님께 바다는 칼날을 세운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들어보게 될 텐데요. 먼저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바다는 칼날을 세운다는 2007년에 등단하신 이후에 처음 발간하신 시집입니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벼려낸 칼날을 세운다라고 하는 시집의 제목과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시편들을 봤을 때 벼려낸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벼려낸 시편들을 고르고 모아서 발간을 하신 것일 텐데요. 시편들을 묶어내기까지 그 과정에서 하셨던 시집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시를 쓰다 보니까 바다를 이렇게 소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제작이 이렇게 바다는 칼날을 세운다가 됐는데 제가 등단하고 너무 오래 있다가 16년 만에 시집을 엮어가지고 부끄럽게 됐는데요. 한 400편 넘는 시를 갖고 있어갖고 제가 이제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골랐어요. 그러면서 그냥 제 마음에 끌리는 대로 뭐 이게 특별히 좋다는 것보다 제 기준으로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냥 제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 표지작은 제가 이제 뭐 포르투갈 리스본에도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쓴 시였어요. 사실은 이 시를 쓰고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리스본을 가봤거든요. 근데 너무 똑같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 리스본과 이렇게 너무 흡사해갖고 괜히 이렇게 와본 것 같은 어떤 그런 기시감도 들었고, 그리고 또 그쪽 사람들의 물론 그 골목의 이미지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전에 파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의 한과 정서가 맞더라고요. 그 대항해 시대 때부터 이 바다에 나간 뭐 남편이나 자식을 그리면서 그 어떤 막 너무 가슴 아픈 그런 것들, 그런 파도라는 걸 딱 보고 그 곡을 듣는 순간 이게 제 마음에 탁 꽂아왔어요. 언젠가 내가 꼭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시를 갖고 이제 처음 쓴 거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이제 계속 태고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인연이 있는 시였는데 또 이게 시집 제목으로도 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선생님께서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이 시간은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주로 두시는가, 어떻게 이제 어디에 마음을 보내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시집을 발간하시고 난 이후의 느낌을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첫 시집이시니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면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늦게 누뚱이 같이 이렇게 나온 시집이어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이라든가 막 이런 거보다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애리고 그랬습니다. 네, 네, 같은 시집에 수록된 시편이라고 하더라도 시와 시 사이에 이제 긴 시간이 존재하는 시도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초기 시와 비교적 최근에 창작한 시가 같이 담겨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시들을 비교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처음 시 쓸 때는 이렇게 서정 시풍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 공부가 깊어지고 하면서 자꾸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과 또 좋아하는 시풍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모더니즘 시를 쓰는 그런 분들 시가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정 시가 좋지만 좀 모더니즘풍으로 또 이렇게 그게 이제 간격이 시간이 오래돼서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쓴 거는 좀 그런 풍으로 가게 됐어요. 네. 네, 네. 이제 시를 계속 쓰시면서 약간의 변화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또 시집을 읽고 있으면 존재와 시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끈질기게 이어오시면서 또 쌓아오셨음이 느껴지는데요. 표제작 바다는 칼날을 세운다의 경우에도 보면은 좁은 골목 위에도 얼마나 많은 삶이 존재하고 또 추억들, 시간들이 쌓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골목의 노래를 듣고 휴식이 필요한 새때를 염려하고 도시의 주름진 시간을 포착하고 서술하고자 하는 것, 즉 사소한 듯 지나칠 수 있는 주변,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존재들의 낡아가거나 소멸해가는 모습, 소외되거나 망각되고 있는 현실 등등에 시선이 닿게 하고자 하는 것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시를 창작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핵심적인 이유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도시에서만 살았는데요. 특히 이제 부산이라는 데 와서 오래 살게 되니까 항상 이렇게 바다 쪽으로 이렇게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바다 쪽으로 항상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느 때는 이렇게 바닷가를 거닐면은 내가 이렇게 마음의 근심이라든가 어떤 즐거움이든지 하여튼 그 바다라는 게 그냥 내 이웃과 친구같이 느껴지고, 한 번은 이렇게 해변도로에서 좀 떨어진 큰 도로를 걷는데 그때가 6월이었거든요. 노숙자 한 분이 그 대낮에 그 땡볕에 이렇게 쭈그리고 자고 있는데, 덩치도 산만한 사내가 그렇게 정오의 시간에 뭐 무슨 겨울 옷을 입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은 잘 노숙인들이 잠을 자는 그런 지점이 아닌데, 제가 그분을 보는 순간 이렇게 알바트로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새 중에서는 제일 거대한 새고 날개 꺾인 알바트로스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알바트로스라는 시도 썼고, 또 해변에 가면 이렇게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뭐 마술도 하기도 하고 노래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막루를 지나가면서 저 막루를 가지고 써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루도 얘기도 나오고 바다 얘기도 나오고 또 버스킹 하는 그런 분들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분을 이렇게 버스킹 하는데 그 철새는 날아가고 그걸 이렇게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평소에 좀 그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 옛날에 한번 가봤던 그런 뭐 페루라든지 뭐 이런 데가 이렇게 연상되면서 또 그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연상이 돼갖고 또 그런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써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실제 내 생활이라든가 경험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시가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선생님께서 앞서 시집을 묶으실 때의 마음을 말씀하실 때 이 바다는 칼날을 세운다라고 하는 시를 말씀을 하시면서 포르투갈 리스본 가지 않은 상태에서 썼는데 이후에 실제로 가보니까 상상했던 것과 동일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상상을 해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정오의 노숙자가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바닷가 풍경을 보시면서 날개 꺾인 알바트로스를 생각을 하신 것은 그러니까 서보지 않은 자리, 살아보지 않은 삶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존재의 숨겨진 가능성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신 거죠. 경험해보지 않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공통점이 또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즉 다른 존재를 생각하고 다른 장소를 생각하고 그의 마음에 공감하는, 혹은 그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불러와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보는 여러 겹의 눈동자, 몇 개의 귀. 사실 요거는 귀가 몇 개라고 하는 시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그런 여러 겹의 눈동자, 몇 개의 귀는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서도 만들어지거나 불러일으켜질 수 있는 것 같나요? 이제 이렇게 시인은 뭐 견자다, 바라보는 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시가 되든 안 되든 저게 이렇게 자꾸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가게 돼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들어야 되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들어야 할 그런 것들이 더 많고, 말을 한마디를 하면 뭐 10마디를 더 듣는다든가, 그 뭐 타자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막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보다는 정말 여러 개의 길을 갖고 있듯이 들어주고 그 층위를 가지고 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주어야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가다운 자리가 소진되고 이제 탈진되는 그런 존재들, 좀 망각된 존재들, 거기에 많이 그 마음이 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폐강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소진, 탈진의 상태가 된 존재로서의 폐강과 그 존재를 소진시키면서 또는 이제 소진시킴으로써 있어온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도시는 폐강을 소진시키면서도 쓸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폐강은 소진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빈 공간에 음료를 쏟을 수 있는 존재, 다른 이들은 버린 듯 망각하고 있는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나이테처럼 쌓아서 단단한 마음의 가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빈 것처럼, 날개 꺾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존재들의 가능성, 혹은 그 안에 남아있는 생명력, 각오, 의지,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처럼 소진 속에서도 의지를 품는 자세는 무엇을 바탕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선생님께서는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여성이고 또 어머니고, 그러니까 그 자녀를 낳고 키우고 또 저희 전 세대인 어머니를
한 5편 정도가 저희 시어머님과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가 저절로 이렇게 된 시들이 몇 편 있는데, 그 전 시대의 우리 어머니들은 전쟁도 겪었고 또 자녀들도 많이 잃고 또 뭐 가난가의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나마 살게 된 것들이 다 우리 전 세대, 특히 여성들, 어머니들. 그래서 제가 폐강에서는 이제 우리 시어머님을 생각을 많이 했고, 또 호박이라는 시는 그 전 세대의 그 어머니들, 또 뭐 농민, 또 현대의 여성이라도 또 그 어머니로서의 그 자리매김하는 그 자리가, 제가 그 끝어기에 맞는 여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 상처도 많이 있고 하나 버릴 것도 없고 그러면서 맞는 여자, 이거는 우리 어머니들이고 우리 여성들한테 제가 바치는 거예요. 그 강한 여성들, 또 약한 듯하지만 그 살아나는 생명은, 어머니들은 다 그 느끼실 거예요. 자기들이 낳고 또 아기를 낳으면 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이제 약한 듯하면서도 강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 그 근원은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모성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뭐 자녀들 키우기도 힘들고 굉장히 편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또 그 아내를 보면은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공부라든가 막 경쟁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좀 안타까운데, 좀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런 거보다는 좀 같이 가고 좀 안아줄 수 있는, 그리고 너무 막 이렇게 경쟁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거, 저는 그게 좋은 사회고 좀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한 마음을 시인의 말에 또 담아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고맙다. 긴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와서 아름다운 동행이 있어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같이 가는 마음, 같이 안아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고, 또한 서로를 안아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 현실에서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시면은 선생님의 시 세계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애들한테도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나눠 가지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렸을 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뭐 학용품을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갖고 가요. 자기 필요한 것보다. 그리고 이제 뿌리듯이 갖다 주고, 그리고 나중에도 보니까 뭘 친구한테 마음 쓰음이라든가 뭐 그런 정적인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렵고, 지금 뭐 이렇게 이상 기후고 뭐 이렇게 공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이제 내 생활에서, 그리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자기 살림에 막 바쁘면 남의 일은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치부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나누고 관심 갖고 행동할 수 있으면 행동하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들을 품게 해주는데, 혹은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혹은 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께서는 또 생각을 하십니까? 시의 역할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풍부하게 쓰지를 못하고 또 그 여러 가지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시인들이 계시고 또 추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풍부해지면서 우리 삶도 조금은 나아질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막 극으로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중 하나가 이제 그리고 시고 좀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시민 대담자인 손태수 선생님도 시를 읽고 또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계시는 중인데요. 선생님께서는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시를 꼽아 본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요, 제가 읽은 시 중에는요, 호박이라는 시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고, 그리고 어머니 세대가 제가 굉장히 어머니가 저를 45세 저를 막내로 낳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골에서 호박이라는 걸 늘 보고 자랐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엄마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시가 저는 호박입니다. 네. 네, 이 호박도 그 시인께서 말씀을 해주시기에 만능 여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아까 또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지만은 사실은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만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이 시에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만능 여자 혹은 폐강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그 폐강 어머니와 같은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을 이용하면서도 혹은 거기에서 무언가를 다 끌어다 가져가면서도 도시가 혹은 그렇게 끌어간 존재들이 이렇게 쓸쓸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생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것은 호박과 그리고 폐강을 연결해서 읽었을 때 한쪽은 만능이지만 그것이 기능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존재들은 그것을 착취하듯이 이용해 갔으나 여전히 쓸쓸한 상태로 혹은 오히려 그럼으로써 더 쓸쓸한 상태로 남아 있는 중이고, 이러한 현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요거는 이제 시인분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태수 선생님도 그런 어머니의 삶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폐강의 이미지가 우리 전 시대의 어머님들은 이렇게 희생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든 뭐 부유한 환경이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말 뿌리채 다 주는, 정말 폐강이 되도록 다 주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주제를 쓴 거였거든요. 그리고 호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만능이라는 의미를 저는 뭐 이렇게 뭐 뺏긴다 그런 거보다는 줄 수 있어서 더 기쁜 거 있죠. 다 줄 수 있어서 그 호박 같은 존재를 보면은 정말 버리는 게 없잖아요. 씨조차도 말려서 볶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굉장히 사람한테도 좋고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여성성을 받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그 여성성과 어머니 그 두 존재가 이렇게 겹쳐져서 제가 썼습니다. 저는 그 시대의 어머니는 지금은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그때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제 며느리가 생각하는 거 물론 본질적인 부모 육아는 같을 수가 있겠지만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참 다르지 않나. 저희 어머니 세대는 지금처럼 배움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지금보다 더 주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이 달랐을 뿐이지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시대에 죄송합니다. 엄마는 그때보다는 삶이 조금은 여유롭고 그렇지만 그때의 부모님 세대보다는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더 잘못하지 않았나. 지금 아이들의 죄송합니다.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았을 때 또 그 다음 세대는 또 다르지 않을까. 그때의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런 마음들이 갈수록 희박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자녀한테든 모든 내려가는 이 세대한테 굉장히 심어주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에서도 보면은 전 세대의 어머니상을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이 시대의 만능이라고 하는 말로 수식을 하고 있는 것이 설명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시대의 혹은 전 시대의 상이지만 그 주고자 하는 마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더 간절하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가운데에서 선생님께서 다른 존재들에게 어떠한 시선을, 마음을 주고자 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같이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추구하는 바가 그러하다. 무언가 시가 마음이라도 쏟는 것, 거기에 시선이라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소외되고 쓰러져 가는 것들을 좀 많이 바라보시려고 하시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선생님께서 이러한 시집을 쓰시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대상, 그러니까 시에서 표현되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의 그 원관념이 되는 가장 많이 생각했던 현실적인 대상을 말씀해 보신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그렇게 바다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하여튼 주제가 되든 그리고 전에는 제가 참 산을 좋아하고 산에를 많이 가고 뭐 이렇게 산에서 뭘 어떻게 나무를 보든지 뭐 이렇게 물이 흐르든지 시를 쓰면서는 항상 그걸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바다로 자꾸 가게 되면서는 그 바다 쪽을 바라보고 그 어떤 바다와 연관되는 그 존재들 또 우리가 이렇게 여백이 많잖아요. 그쪽에 가면 이렇게 확 뚫려 있는 그 어떤 뚫려 있는 그 존재가 좋아가지고
아, 내가 바다를 가지고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바다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또 한동안은 제가 시를 보니까 터널을 많이 썼더라고요. 터널이 들어가는 게. 그 KTX를 타고 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형이 산지가 많으니까 터널이 많잖아요. 아, 이 터널의 그 어둠, 또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또 밝음과 이렇게 빛과 어둠, 또 그 시간의 축적을 결국 터널은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자연을 파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연의 상처, 또 현대인의 상처, 뭐 그런 걸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아프지만 또 아픈 걸 느끼니까 또 살아있는 거고. 그래, 저는 이제 터널, 바다, 뭐 또 어머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그 현대적인, 제가 이제 뭐 그림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볼 수 있으면은 어떤 시간이 되거나 여건이 되면은 좀 보려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또 그런 어떤 현대 미술 이런 걸 제 마음껏은 못 썼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들이었어요. 네, 선생님께서는 바다와 터널, 그러니까 빈 공간, 여백 이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동시에 또한 자연과 그 자연에 입히는 상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또 사실 예술은 일단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을 해석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해석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께서는 또 거기에 대한 재해석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거를 조금만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대 미술이 저도 잘 모르지만은 어렵다고. 근데 어렵다는 선입견을 벗어나서 그냥 내가 느낄 수 있고 내 감량으로 알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걸 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 조금씩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듯이 그것도 좀 공부도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책도 좀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이렇게 해놓고 이해되지도 않는데 나중에 되게 평가도 좋고 뭐 이렇게 하듯이, 마르셀 듀샹 같은 사람은 변기를 놓고 샘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미지를 이렇게 했듯이 우리 시인들한테는 정말 미술이 시하고는 가장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이렇게 좀 국력이 커지니까 미술관이나 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꼭 외국을 안 가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걸 돈도 많이 안 들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래, 저는 그쪽에 가면 너무 기발난 것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거,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어떤 걸 느낀 적이 있냐면, 파리에 그 피카소 미술관을 갔더니 맨 4층에 끝이었는데 그 한 코너에는, 그 방에는 그림이 한 점밖에 없었어요. 그냥 어린 소년을 그린 거예요. 그냥 순수한 동심으로 그린. 그래, 피카소가 자기는 동심으로 그리기 위해서 평생이 걸렸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그 그림 한 점만 딱 있는 걸 봤는데 정말 그 다른 쪽에 뭐 기괴한 그런 그림보다 딱 마지막에
아, 그래서 이랬구나. 저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감동을 느낀 적이 있어요. 예. 네, 그 신원희 시인께서 그림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것이 뭘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었다가 또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던 것처럼 손태수 선생님께서도 이 시집을 읽으시면서 아마 시인께 묻고 싶은 궁금한 점들이 막 있으셨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은 편하게 여쭤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림의 힘은 멈춤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림 앞에 가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멈추는데 그림의 힘이 멈춤이라면 혹시 시인님께서는 시인의 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많이 게을러 가지고 이렇게 시집도 늦게 나왔는데 또 우리 주변에 좋은 시인 선생님들이 같이 우리 이제 마지막을 불살라 보자, 열심히 하자, 이렇게 으쌰으쌰 하자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좀 그 어떤 그룹에 속해 있지 않고 그냥 혼자서 이게 뭐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혼자서 써왔거든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같이 가는 힘이라고 할까요? 특히 이제 뭐 요즘 같이 잘 안 되고 이랬을 때 옆에서 이렇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말 내가 이 공부법을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느꼈나 아쉬울 정도로 그래 요즘에 느끼는 게 참 감사해요. 그냥 살아남아서 시집이라도 하나 냈고 어찌됐든 제가 그 시인의 말에서도 긴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와서 이렇게 고맙다. 아름다운 동행이 있어서 고맙다.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제가 혼자 살아온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많이 선생님들 오셔서 참 감사해요. 그러면 시의 힘은 함께하는 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시인들은 보통 시를 쓸 때 자기만의 습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손을 씻는데요. 손을 씻어서 앉아야만 시가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새벽같이 카페 문이 열리기에 기다리다가 카페 가서 오전 내내 거기서 시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선생님은 시에 대한 습관이 있으신지? 그런 분들은 참 부럽네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저는 좀 그런 체질이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이렇게 본받고 싶은데 그 어느 분은 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뭐 시가 되든 안 되든 뭐 2편을 쓰고 출근을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뭐 아침마다 시 한 편 이상을 쓰신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갖고 참 부끄러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뭐 한 줄, 2줄 되는 대로 하여튼 꼭 써야 되겠다는 뭐 그게 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내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오감을 작동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써야 되거든요. 생각만 해갖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무식하게 많이 쓰려는 계획과 마음이에요. 그 써야 한다라는 마음을 이제 시로 표현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선생님만의 창작법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써야 한다라고 해서 썼다고 해서 우리가 다 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께서는 주로 사물을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선생님의 주요 시작의 힘 방법으로 삼고 계신지 영업 비밀을 조금만 말씀을 해주시면은 또 시를 창작하는 사람들끼리 그 방법을 노하우를 나누어 보는 그런 장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요새 영업 비밀을 너무너무 많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잘 써먹어야 되는데 그래 제가 이런 글을 본 것 같아요. 잠자리는 이렇게 많은 눈을 갖고 있다. 2만 개의 눈을 갖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냥 아주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적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과 박, 뭐 하여튼 뭐 혹교 그 볼 수 있는 위에든지 아래든지 뭐 옆면이든지 그 많은 면을 시인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저도 아는 걸 조금씩 이제 배운 걸 그냥 너무 그동안에 제대로 못 써먹은 것 같아서 이제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어요. 네. 시를 쓰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런 공부를 해 나가면서 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마음을 쓰고 그걸 돌아보는 그런 시선을 조금은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앞서도 언급된 손태수 선생님도 가장 마음에 드는 시라고 말씀해 주신 이제 호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낭송을 지금 준비를 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해서 돌아보는 시선, 함께 하고자 하는 시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점점 더 표현하기 위해서 공부해가는 마음으로 쓴 시는 우리에게 또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감상해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손태수 선생님 지금 낭송 가능하신가요? 저기 서서 하셔도 되고 거기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호박 신원희. 공복의 새벽, 누구를 기다리는지 길습에 쪼그리고 앉은 여자, 바람의 긴 혀로 햇볕을 뜨개질한다. 꽃이 피는 눈길 따라 방향을 바꾸고 떠도는 호박벌, 낮은 채로 만나 때론 제 가슴을 갉아먹는 벌레들을 껴안고 사는 여자, 생의 변방 푸고 내려도 싱싱한 늑골로 꽃 피우며 젖은 입술 능쿨 손으로 감추는 여자, 여자의 몸 여기저기 흉터 남아도 허공을 밀며 둥근 가슴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맞는 만능 여자. 분위기 있는 목소리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셨어요. 감사해요. 순식간에 이 공간의 분위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호박을 보면은
생명의 병방에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가슴을 갈아먹히는 존재인 동시에 자신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싱싱한 늑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흉터는 외부에 의해서 남더라도 자기의 내면에 의해서 그 둥근 가슴에 의해서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런 존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소외되고 쓰러져가는 것들을 바라보시는 한편 그 안에서 또 그런 생명의 가능성, 의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도 매우 이제 반기는 축복하는 그런 마음들도 같이 표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사실 손태수 선생님께서도 마음에 든다라고 해주셨던 시 선물 있지 않습니까? 그 선물은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도 매우 축복하는 동시에 염려하는 마음을 표하고자 하는 시로 읽히는데요. 시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처럼 느끼는 마음하고요. 그러한 생명에게 더 나은 세계, 이 세계에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아름다움 등을 선물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담겨 있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때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혹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그리고 시를 통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집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이른둥이여가지고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잘 크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너무 이제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기들을 보거나 뭐 하여튼 어떤 생명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안한 거는 저는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우리나라가 당연히 통일되고 그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기다려도 이제 그런 어떤 평화 이런 게 없는데 그 식혜에 보면 이게 천지와 제주도에 뭐죠? 백록담. 백록담에 두 손을 모으고 만났으면 우리 얼마나 좋았을까. 철조목을 이렇게 두르지 않고 그런 식기절이 있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 우리 후손한테는 이렇게밖에 못 해주나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제가 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래전에 어떻게 안데스 산맥 그 오지마을을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친구 따라서 갔는데 내가 파라다이스를 보여줄게. 이렇게 좋은 곳은 없어. 그 말에 낚여가지고 정말 그 남미를 간 거예요. 근데 정말 조그맣고 그 이렇게 커피 농사 짓고 하는데 하여튼 막 끝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런 오지에 갔었는데 정말 그 어떤 평화로움 이런 걸 느꼈거든요. 이래서 이 사람이 이게 파라다이스라 했구나. 글을 쓰다가 이제 그때 그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게 제가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는 똥개구름을 선물로 보내마. 그러니까 우리한테 온 그 아기도 선물이었고 또 그 자연의 그 위대함 그런 것 저도 모르게 그냥 그건 뭐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써졌어요. 그 정말 그 어떤 자연의 위대함 이런 거 그리고 정말 이렇게 소중한 생명들 그리고 제가 진짜 이렇게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 아기를 살려내려니까
몇 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도 이제 보험으로 다 해결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헬조선 하지만 그때 정말 제가 여태까지 낸 의료보험을 아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이렇게. 그 서울대학 병원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이렇게 정말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의사가 그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그때 아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정말 선물이고 사랑해 줘야 되고 잘 키우고 제가 시인으로서 또 잘 살라고 하면은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라도 좀 열심히 써서 또 시집을 내야 되겠죠. 네. 새로운 생명은 언제나 경이로운 선물처럼 느껴진다. 그 이전에 사실은 또 자녀를 출산하셨지만 다시 또 손자를 보시면서 새로운 생명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처럼 느껴지는데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또 세계를 걱정하시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기다리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으나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시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함께 살아가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담으시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읽힙니다. 그러면서 소중한 기억은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자연과 풍경을 또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유산처럼 남겨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손태수 선생님께서는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 드셨고 혹은 어떠한 질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예, 저는 갑자기 이런 책을 본 기억이 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영국의 어느 의학 기자가요, 영국인들한테 무엇이 이 의학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최고 많이 나은 게 뭐냐고 하면 혹시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수도랍니다. 그래 그걸 딱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탁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저는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거든요. 선물이라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 더럽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선물이라고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겨지는 것들 지금 이 안에 있는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너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난 뒤부터 정말 우리가 모르고 보이지 않는 것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정말 우리한테 큰 선물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난 뒤부터 길을 갈 때는 이 밑에 하수구가 흐르겠지. 너무 고맙다. 너는 정말로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사실 이 손태수 선생님께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다라고 하고 읽으셨던 낭송을 해주신 호박과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희생하는 존재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시집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신원희 선생님께서는 이 시집을 쓰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계속 시를 창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장 시선이 가는 문제나 존재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보는 거 하수도 어머니 막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 가장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시집에도 뭐 이상 기온이 뭐 하여튼 그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좀 몇 편에 담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지구 환경이 너무 이렇게 뭐 열악해지고 정말 그
우리 후세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다 망쳐먹고 우리는 그냥 가면은 누리고 가면 그만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애들한테 이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물질주의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무책임하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지구를 뭐 지키자는 거 하면 좀 거창하지만은 그런 이상 기운이 뭐 이렇게 지구 환경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거 뭐 농촌에 막 그 중공업 지역 이런 거 해가지고 공장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도 다른 나라는 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돈을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 환경이 파괴되는 건지도 뭐 우리 몸이 파괴되는 건지도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뭐 좀 그런 걸 이렇게 좀 잘 쓰고 싶은데 어렵더라고요. 인간과 환경 그런 존재들보다는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나가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한 창작들이 계속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시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손태수 선생님께서는 끝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더 말씀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어떠한 질문을 더 던지고 싶은 바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제 나름대로 요즘에 생각하는 것들이요. 참 많이 있긴 한데 요즘에는 공동체 감각이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그리고 혼자 힘이 아닌 함께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저는 얼마 전에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공동체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 아닌 타인의 자연의 모든 것들에 함께 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물이라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한테 이 인사말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남았을 때 이 인사가 내게 신과 함께라는 이런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누구를 보든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그런 게 조금이라도 전달되면 우리가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마음을 조금 더 들게 하는 데에 이 바다는 한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시집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존재에 대해서 이게 많이 나와 있어서 한번 그런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원희 선생님께서는 혹시 지금 제가 계속 저는 질문만 드렸는데 저의 질문과 무관하게 이 관객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몇 분이나 오실까 그냥 10명만 채워도 좋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우리 이렇게 시도 열심히 쓰고 서로 사랑하고 재밌게 잘 살아보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마이크를 객석으로 조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여기에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질문해 주시는 분께 증정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질문이어도 좋습니다. 시인께 드리는 질문 혹은 이 시에 대해서 하는 질문 혹은 전체 이 문화 톡톡에 대해서 하시는 질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네,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 문화상품권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니요 남포문구가 이전에 저기 어디지 그
하묘국수집 바로 맞은편 그 빌딩이 있었잖아요. 문우당 있는데 그것만 생각을 하다가 여기 뭐지 남포문고를 생각을 하니까 어디지 했는데 이제 이쪽에다가 이렇게 된 줄은 처음 알았거든요. 또 이 지하에 이렇게 다소단 이 너무나 좋은 장소에 저렇게 미인 시인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화를 톡톡해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이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손태수 선생님도 너무 아까 그 신앙송도 너무 좋았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 또 이제 축복하는 칭찬해 주시는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 또 한 분 여기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문화상품권 선생님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시집을 잘 읽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선생님께서 시를 적을 때 제목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를 적어가지고 합치는지 아니면은 시를 적어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목을 적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시가 저는 시보다는 소설을 좋아해서 시를 많이 대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다른 평소에 대하던 시보다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갖고 저는 이 중에서 책으로 좀 쉬우면서 와닿았던 게 찔레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참 뭐 조금 더 쉬운 쪽으로 저는 좀 그거 했는데 왜 시를 조금 더 어렵게 적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좀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은 이렇게 시제를 정하고 시를 쓰는데 그게 이제 안 맞는다거나 뭐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제목을 바꿀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아유 죄송해요. 제 재능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편하게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노력해 볼게요. 시인분들의 경험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경험들이 이제 부분 투영된 시들이 나타날 때는 조금 더 독자분들께 편하게 다가가는 시들이 창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찔레꽃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시인들이 어떠한 대상이나 풍경을 보면서 그 순간의 미학으로 찰나에 이러한 진리가 있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쓰는 것들은 그 순간에 다른 대상들을 연결하는 혹은 멀리 있는 대상을 지금 여기로 불러오는 그러한 유사성의 논리, 시적인 논리 이런 것들이 발동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그런 시들이 창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안에서 함축된 말들 안에서 그리고 이미지들 안에서 어떠한 의미들을 함축해서 그러니까 보이면서도 감추는, 드러내면서도 감추는 그러한 시들을 만드시는 것이지 사실은 이거는 시, 고도의 문학이니까 어렵게 써보겠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은 아니라고 평론가로서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이 깊이 읽어보기, 그 다음에 시인들도 좀 더 전하고자 하는 말들을 이런 문학 톡톡 자리 같은 곳에서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기, 이런 것들이 이 서로 상호간에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시를 조금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를 아까 들었을 때 굉장히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잠시
좀 더 서정적인 시간에 젖어들 수 있었잖아요. 이 마무리도 마지막으로 독서회 분들의 시 낭송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낭송 준비하신 분들께서 나오셔서 시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태수 씨처럼 낭송하는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시집을 읽고 하나를 그냥 읽어주면 된다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그냥 그럼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시지 마시고 그냥 제가 아주 쉽게 접한 이 시집에서 제가 그래도 아주 쉽고 그러고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시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찔레꽃이에요. 찔레꽃 신원희. 반박자 놓치고 시작한 찔레꽃 가사에 붉게 찔려가는 12월 오후, 언니는 한계령을 멋지게 부르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었다. 집시처럼 떠돌다가도 세모엔 도돌이표 되어 함께 노래방으로 모이는 사람들. 한 해의 마침표를 찍는 중이다. 고음 불가라도 목청껏 부르는 노래. 생의 지루함을 지루박 추듯 슬슬 돌려보는 것이다. 중심을 잡으려 한 박자 쉼표 위에 서보는 것이다. 안개 짙은 밤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박한 자리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라도 그런 한 해를 마치는 동시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풍경들을 따뜻하게 나타내고 있는 시였습니다. 잘 읽어주셨고요. 이것으로 우리 문학 톡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